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인연금과 관련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IRP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들어서 배당주, S&P 500, 나스닥 100 이런 ETF를 사서 어떻게 모아갈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령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고령사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65세 고령 인구 비중이 14%에서 20% 되는데 영국이 5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아주 심한 일본이 1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그것을 7년 만에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가 얼마쯤이면 될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3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의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22년 7월 27일 조선일보 머니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조사를 2020년 기준으로 해봤는데요, 최소 생활비가 있겠고 적정 노후 생활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를 텐데 대표적으로는 서울과 전체에 이렇게 색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부부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필요 최소 노후 생활비로 부부가 평균적으로 약 195만 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노후 생활비는 부부가 268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은 이거보다 좀 더 생활비가 들겠죠. 필요 최소 노후 생활비가 약 224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가 부부의 경우에 319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연금의 3중 보장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3중으로 보장된 연금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죠. 이 삼각형 도표가 연금의 3중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일 아래 국민연금이 있고 그 위에 퇴직연금, 그리고 맨 위에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6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연금으로 삼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죠. 다음이 퇴직연금인데 회사에서 은퇴하면서 퇴직금의 형태로 받는 연금을 뜻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회사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8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을 조사한 도표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5.1%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 자영업자 비율이 6.3%밖에 안 되고요, 호주 9.6%, 독일 9.9%, 일본 10.3% 등 진정한 선진국의 경우에 자영업자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죠. 23년 6월 기사입니다. 자영업자가 최근 4년 사이에 180명이나 증가했고, 반면에 연평균 소득은 1952만 원으로 월 16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지금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굉장히 줄어서 빚이 더욱더 늘었죠.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1만 원밖에 안 되고요, 자영업자들이 25%나 되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퇴직연금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꽤 높죠. 그래서 더욱더 이 노랗게 칠한 개인연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개인연금을 어떻게 더 잘 증식시킬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금저축펀드를 가지고 이 개인연금을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연금을 가지고 현재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과세를 이연시켜서 복리 효과를 누려서 계속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개인연금과 관련해서는 먼저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IRP 계좌가 있고요, 중개형 ISA 계좌가 있습니다.
이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IRP 계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과세를 이연시키고 IRP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IRP 계좌도 마찬가지죠. 연금저축펀드는 이 펀드라는 말이 붙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증권사에서 개설했기 때문에 ETF 매매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보험회사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신탁은 ETF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증권이고, 증권은 ETF 매매로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를 증권사에서 개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입 조건은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고요.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여러 개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 통장을 열 수 있습니다. 있기 전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금저축펀드 이 소개 내용은 게으른 개미에 잃지 않는 가치 투자 23년 2월 14일 날 올린 영상 하나로 끝나는 연금저축펀드 총정리, 이 영상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IRP 계좌와 이 연금저축펀드와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요,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 공제해서 연말정산되는 액수는 총 6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연간 1,800만 원이 납입 한도고 연말정산 가능액이 최대 600만 원이기 때문에 IRP는 연말정산 최대 가능 금액이 3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1,5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섞어서 투자하면 최대 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최대 세액 공제 효과, 즉 900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투자하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 세액 공제 효과 900만 원이죠. 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는 ETF와 펀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 국내외 불가능하고요. 해외 ETF, 레버리지, 인버스 모두 가능하지 않습니다. ETF 중에서 국내에서 상장된 해외 ETF는 연금저축펀드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앞에 코덱스, 타이거, 아리랑, 에이스, 소울 등이 붙은 해외 ETF는 살 수 있습니다. IRP는 예금과 적금이 가능한데 연금저축펀드는 예적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가 IRP보다 여러 면에서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를 600만 원 풀로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고 IRP는 3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00과 300만 원으로 세액공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600만 원을 받을 때는 총급여 5,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13.2%,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공제받고요. 이 두 경우는 900만 원이죠. 그 경우에는 13.2%대 118만 8천 원, 16.5%일 때 148만 5천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는 55세에서 69세 때 세율이 5.5%고요. 70세에서 79세 때는 4.4%, 80세가 넘어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3.3%만 냅니다. 그리고 이 연금소득세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해당 계좌로는 더 이상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를 하나 더 따로 갖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먼저 연금을 수령할 계좌와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600만 원 외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통장에다가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B 통장, 세액공제 받지 않은 이 통장은 받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시불로 인출 가능하고요. 여기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수령 조건은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을 나눠서 수령해야 됩니다. IRP 계좌와 비슷하죠. 그리고 연 12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할 시 16.5%의 분리과세가 부과됩니다. 연 1200만 원 이하에서 연금을 수령하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나누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연 1200만 원 한도는 앞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너무 적지 않나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1200만 원 한도 내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퇴직금, 그리고 94년에서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던 구개인연금, 이것도 포함되지 않고요. 연금보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연금 문제에 신경을 쓰면서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 시 무조건 종합과세였지만 23년 올해부터 16.5%의 분리과세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어도 절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세액공제 그리고 연말정산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600만 원까지만 하지 않고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1,800만 원까지 납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장점이란 과세 이연 그리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입 한도 1,800만 원까지 가능하면 꽉 채워서 불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중개형 ISA와 연계해서 활용하면 더 효율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 계좌 연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이것을 매년 2천만 원씩 투자하고 3년 만기 후 그리고 만기가 끝난 60일 이내에 이 모든 돈을 그대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씩 3년이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의 돈이 3년마다 연금저축펀드로 플러스될 수 있습니다. ISA에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IRP 계좌에도 이체할 수 있는데 그러나 IRP 계좌에 이체하면 55세 이전에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RP 계좌보다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ISA 계좌를 다시 신설해서 연 2천만 원씩 투자한 후 3년 후에 또 6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면 연금저축펀드에 투자되는 돈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ISA 통장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경우에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나머지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에서 5.5% 나이에 따라서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펀드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16.5% 분리과세됩니다. 참고로 ISA 계좌는 1인당 1구자만 개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연 2천만 원 한도까지 불입할 수 있고요. 총 1억 원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3년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금저축펀드와 중개형 ISA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면 연금저축펀드의 액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겠죠. 연금저축펀드를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부과되는 것도 세액공제 받은 액수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이미 16.5%나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죠. 그리고 만일 해지한다고 할 때 해지할 때까지 그 중간에 혜택받은 금액을 계속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설령 16.5%의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우리 옛날 속담처럼 중도 해지할까 두려워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할 때 먼저 세액공제하지 않은 원금부터 수령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수령되는데 이때 3.3%에서 5.5%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익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 1,200만 원을 초과 수령 시에는 16.5%의 분리과세가 있고요. IRP 할 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연금저축펀드의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매매로 인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에서 주식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수익금에 대해서 3.3%나 5.5%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 22%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더욱더 이 연금저축펀드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중개형 ISA 계좌에서 ETF에 투자할 경우에 여러 경우수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국내 주식 ETF 주로 배당주를 예로 들었는데요. 아리랑 고배당주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때 나이별로 5.5%에서 3.3%의 세금을 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이것도 연금저축펀드와 IRP로 살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ETF를 살 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나 IRP로는 해외 주식 ETF를 살 수가 없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는 매매 차익이 생겼을 때 비과세이고요. 배당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이것을 초과했을 경우에 9.9% 분리과세가 매겨집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마찬가지 조건이고요. 중개형 ISA 계좌로는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 ETF를 살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로는 ETF를 샀을 때 연금저축펀드 연 600만 원, IRP 300만 원 해서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죠. 이것은 중개형 ISA 계좌에는 없는 특혜입니다. 반면에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 ETF를 샀을 때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배당소득 15.4%를 내죠. 국내 상장 해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주식 ETF를 살 수 있죠. 그 경우에 매매 차익 250만 원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22% 분리과세를 당하고요. 배당소득의 경우에 1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 ETF나 주식의 경우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일 때 연금저축펀드, IRP, 중개형 ISA 이 세 종류의 혜택이 있는 통장 중에서 무엇부터 투자를 해야 될지 여기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그리고 IRP 300만 원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으로 ISA 계좌에 약 1,000만 원 정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연금저축펀드로 이체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SA 계좌를 최소 3년간 운영하시고 거기에 1,000만 원씩 넣어서 3년 3천만 원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수익을 포함한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때 최대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와 IRP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900만 원 투자한 나머지 잔액 9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여 투자하고요. 그리고 중개형 ISA 계좌 연 2천만 원씩 가능하니까 앞에서 1,000만 원 투자한 잔액 1,000만 원을 네 번째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연 3,8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앞서 소개드린 게으른 개미에 잃지 않는 가치 투자 올해 2월 14일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펀드에서 무엇을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고배당주가 제일 좋겠죠. 1번만 했을 경우에 이것을 100%로 하면 일단 저는 보수적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1번, S&P 500 지수 투자 2번에서 6대4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온건한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은 좀 더 다이나믹을 원하는 사람인 경우에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 ETF QQQ가 대표적이죠. 이것에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50%, S&P 500 지수 나머지 50%의 반 25%, 나스닥 QQQ의 25% 이렇게 투자하는 형식을 저는 진취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네 번째 AI나 반도체주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고배당주 50% 그리고 나머지를 50%로 나눠놓고 S&P 500의 17%, 나스닥의 17%, AI 반도체주의 16% 정도에서 50대 50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도 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거를 공격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고배당주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고배당 ETF SCHD를 복제한 우리 한국에 여러 상품들이 있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가장 최근에 나왔죠. 여기 시가총액이 있고 총보수가 있습니다. 이 총보수는 계속 바뀌죠. 시총도 변동이 있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SCHD 고배당주죠. 스파이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SMH는 세계적인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여기 야후 파이낸스에서 최근 4년 동안 이 4개의 ETF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비교해 봤는데요. 제일 아래 파란색 변화가 제일 적은 것이 고배당주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변화가 있는 거 초록색으로 스파이 S&P 500 지수 추종 ETF죠. 그보다 좀 더 변화가 심한 것이 QQQ 나스닥 100 ETF입니다. 이것을 100으로 했을 때 고배당주 SCHD는 39%의 변동폭만 보이죠. S&P 500은 52%, 즉 QQQ에 비교했을 때 그 변화폭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반도체 ETF SMH는 거의 QQQ의 2배에 달하죠. 변화폭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배당으로 계속 이익을 꾸준히 볼 수 있는 SCHD 미국 고배당 다우존스 이 ETF를 50% 이상 담고 나머지를 각 비율로 담아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고배당주 그리고 S&P 500 나스닥 요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배당주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한국에 출시된 것이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 KB스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시총과 총 비용을 비교해 나왔습니다. 비용이 싸고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에이스가 여기서는 제 눈에 제일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가 우리나라에 네 종류나 지금 출시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비용이 가장 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시총도 어느 정도 되죠. AI 반도체 ETF로 한국에서 출시된 것이 네 종류인데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SMH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 비용으로 가장 싸네요. 자, 그렇게 해서 고배당주 S&P 500 나스닥
AI 반도체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보면 네 종류로 배 앞에서 50대, 17대, 17대, 16으로 조합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에이스 고배당 S&P 이거 하나로만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절세와 그리고 과세 이연 복리 효과를 누려서 꾸준히 매월 적립하면 나중에 개인연금으로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한 발 나가면 현금 20%를 항상 따로 준비해 놨다가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때 각 비중별로 몇 차례 저가 분할 매수하면 이익률이 더 극대화되겠죠. 지난주 코스피 앞선주 대비 0.17%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약 15% 상승했습니다. 지난주가 상반기가 끝나는 날이었죠. S&P 500 지난주에 2.43%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23년 상반기를 약 16% 상승한 상태로 지수가 마감되었습니다. 나스닥은 앞선주 대비 2.37% 올라서 대략 상반기 33% 상승하는 놀라운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귀 기울일 때 전제가 있는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즉 진실하게 간구해야 가까이 가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의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아뢰는 태도를 뜻합니다. 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아뢰일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은 여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라고 되어 있죠. 그분께서 개입하시고 그 결과 구원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19절 마지막 부분을 끝내고 있습니다. 꽹후에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진실하게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